네, 그래서 이제 동기 부분에 대해서 얘기는 요 정도로 하고요. 이제 방법과 습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텐데, 우선 이제 방법에 관해서 사실 많이 궁금해들 하실 거예요. 근데 저는 모르겠어요. 제가 공부를 엄청 잘하는 건 아니에요. 사실 저보다 훨씬 더 공부 잘하는 친구들을 고등학교 때 많이 봤고, 대학 와서도 많이 봤는데, 공부하는 방법이 사실 대학 때 저는 조금 더 확고하게 깨달은 것 같아요. 제가 책을 쓰면서 조금 더 제 공부를 하면서 깨달았는데, 제가 대학교 1학년, 2학년 때는 사실 제 성적표에 D, F가 가득했어요. 너무 어려운 거예요. 중고등학교 때는 이렇게 오지선다로 체크를 해서 시험을 치는 건데, 대학에 오면은 그걸 서술형으로 다 외워갖고 써야 되는 거잖아요. 그래서 너무 어려워서 사실은 성적이 너무 안 나왔어요. 그러다가 제가 이제 군대에 가서 공부법 책을 썼어요. 그래서 책을 쓰면서 제가 공군을 나왔기 때문에 공군에 좀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많아요. 그래서 너는 어떻게 공부했니? 너는 어떻게 공부했니? 너는 어떻게 공부했니? 이렇게 막 물어보다가 한 친구가 이제 저한테 고려대학교 다니던 친구인데, 그 친구가 자기의 그 과외 비법을 알려주는 거예요. 걔가 뭔 얘기를 했냐면, 자기가 대학교 1, 2학년, 2학년 때 과외를 진짜 쉽게 했는데 애들이 막 한 번 시험에 20점, 30점이 올랐다는 거예요. 근데 얘는 뭐 따로 내가 준비를 해간 게 없대요. 쟤 뭘 들고 갔냐고. 그랬더니 자기는 A4 딱 3장만 들고 집에 갔대요. 그래서 오늘 학교에서 들은 거 그냥 다 안 보고 써봐. 그리고 네가 저번 주에 공부한 거 안 보고 써봐. 거기서부터 애들이 막 성적이 올랐다는 거예요. 저도 그때 확 깨달았어요. 사실은 저도 고등학교 때, 대학교 1학년 때, 2학년 때 그렇게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, 뭔가 내가 이렇게 해야 된다는 이 확고한 방법을 몰랐기 때문에 그냥 어렴풋이 하고 있었는데, 그 친구 얘기를 듣고 깨달았어요. 근데 이게 요새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메타인지랑 연관이 되는 건데, 뭐 쉽게 설명하면 메타인지는 내가 공부한 이 머리의 기억 속에 구멍이 어디냐를 찾는 거거든요. 그래서 이 구멍을 잘 찾는 애들이 공부를 잘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. 근데 이 구멍을 찾으려는 노력을 사실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.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내가 아이들이 특히 뭐 학교에서, 학원에서, 뭐 어떤 또 다른 수업, 인강에서 계속 집어넣기 때문에 사실은 받아들이는 것만 해도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. 그래서 그거를 뭔가 다시 꺼내서 구멍을 찾기가 매우 어려운데, 저는 이제 그렇기 때문에 혼자 공부한 이 시간을 확보를 해서 뭔가 내 구멍을 찾는 게 사실은 성적 올리는데 가장 중요한 거다. 그래서 저는 애들이 이제 이거를 조금 더 직접적으로 와닿게 어떻게 이제 적용을 할 수 있을까를 좀 고민을 하다가, 저는 이제 5회독 공부법이라고 얘기를 해서 아이들에게 이제 전달을 하는데, 5번을만 읽으면 이 내용을 다 기억할 수 있다. 근데 실제로 애들한테 해보면 정말 5번만 보면 다 기억을 해요. 근데 중요한 건 5번만 그냥 보는 게 아니에요. 중요한 건 한 번 읽을 때마다 그 내용을 내가 적어보는 거예요. 근데 처음부터 뭐 그럼 한 번 읽고 그 내용을 다 쓰냐? 그건 아니에요. 중요한 건 처음에 읽을 때는 큰 흐름. 그래서 그 큰 흐름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게 바로 책에 있는 목차들이죠. 그래서 이 목차를 사실 공부 잘하는 애들은 정말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목차를 다 기억을 하고 있어요. 왜냐하면 목차가 있으면 어떤 일종의 방이 있는 거죠. 이 어떤 집이 있으면 거기에 방이 한 목차가 5개면 5개의 방이 있는데, 그 방이 어디 있는지를 알고 점점 두 번째, 세 번째 읽을 때는 그 방에 하나씩 물건을 집어넣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하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가장 큰 거, 가장 중요한 것부터 보고, 이제 두 번째 읽을 때는 덜 중요한 거, 세 번째 읽을 때는 디테일한 거,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읽으면서 그때그때 읽을 때마다 내가 읽은 내용, 공부한 내용을 직접 꺼내서 써보면 자연스럽게 정말 뭐라 해야 되죠? 내가 굳이 외우려고 하지 않았지만 그 이미지가 머릿속에서 떠올라요. 그렇기 때문에 이 흐름을 잘 파악하고 그걸 계속 머릿속에서 꺼내보면서 내 구멍이 어디 있지? 내가 뭘 모르지? 그래서 뭐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남에게 설명을 해보라고 하는데, 그걸 일일이 다 하긴 어렵기 때문에 직접 보지 않고 써보는 게 매우 중요하다. 사실 수학도 어머님들이 막 고민을 많이 하세요. 막 아무리 수학을 열심히 해도 성적이 안 오른다. 근데 제가 보면 애들 만나서 고등학생들 특히 특목고 다니고 공부 되게 잘할 것 같은 애들 만나서 얘기해보면 수학 아무리 해도 성적이 안 나온대요. 자기는 근데 이미 고3 거 선행 다 끝냈대요. 그래서 제가 고1 뭐 이 부분의 개념을 네가 직접 한번 써봐, 설명해봐 그랬는데 거의 반 이상이 못 써요. 그러니까 자꾸 문제의 원인을
밖에서 찾으려고 하니까 계속 아무리 노력을 해도 문제가 나아지지 않는 거거든요. 기본적으로 내가 정말 이 개념을 남에게 설명할 수 있을 정도까지 되지 않았다면 거기서 다시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. 저 중학교 때, 고등학교 때 진짜 암기 과목 같은 뭐 역사나 사회, 과학 같은 거는 사실 시간이 없어서 문제집을 못 풀었어요. 근데 성적이 잘 나왔어요. 왜냐하면 이미 내가 공부할 내용들에 거기서 구멍이 나 있는 게 없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나와도 사실 다 맞출 수 있었는데 대부분의 애들은 그 개념이나 어떤 내용들을 내가 남에게 설명도 못할 정도만 공부해 놓고는 문제집을 계속 푸니까 그 구멍은 계속 안 메워진 채로 계속 유지가 되는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한 건 그 구멍을 찾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드립니다. 그래서 이제 습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 텐데요. 습관을 어떤 방법도 마찬가지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건 절대적인 공부 시간을 확보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이제 이런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. 우리가 축구를 잘하기 위해서 아이들이 뭐 예를 들어 악기 연주를 잘하기 위해서 축구 선수의 영상을 보는 거, 이 훌륭한 연주자의 영상을 보는 게 중요할까요? 아니면 실제로 내가 악기를 연주해보고 운동장에 가서 축구를 하는 게 중요할까요? 네, 근데 실제 다 아시잖아요. 근데 우리 아이들 공부는 어떤가요? 학교 수업 가서, 학원 수업 가서 열심히 보고 있어요. 그럼 누가 공부 잘하게 되느냐? 그 선생님이 잘하게 되는 거예요. 그 선생님은 계속 구멍을 메우고 있는 거예요. 그 구멍을 계속 메우는 거예요.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그거를 받아들여서 내 걸로 만들 시간이 없어요. 저는 이런 걸 어떻게 비유하냐면 공부라는 건, 특히 시험이라는 건 이제 옷장에서 양말을 끄집어내는 것과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뭔 얘기냐면 우리 학교 수업에서, 학원 수업에서, 뭐 인강에서 양말이 계속 날라와요. 어느 날은 빨간색 양말, 뭐 별무늬 양말, 노란색 양말, 뭐 하트 양말 계속 날라와요. 근데 시험 문제는 초록색 별무늬 양말을 찾아서 쓰시오. 이게 시험이에요. 근데 계속 양말은 들어와요. 근데 이 양말을 색깔별로, 무늬별로 정리해서 이게 어디 있는지를 알 시간이 없으니까 이걸 못 끄집어내는 거예요. 제한된 시간 안에. 그렇기 때문에 이걸 정리하고 내 걸로 만들 수 있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확보돼야 된다는 건데, 그래서 저는 늘 하는 얘기가 애들한테 수업과 뭐 학원이든 학교든 그 수업과 이제 내가 복습하는 시간은 최소한 1대1의 비율이 넘어야 된다. 가장 권장하는 건 1대3이에요. 1시간의 수업을 들었으면 2시간, 3시간은 내가 복습을 해야지만 그 수업이 내 거가 된다는 건데, 대부분의 애들은 1시간 수업을 들으면요, 거의 한 15분, 20분 복습을 하고 계속 수업만 들어요. 근데 진짜 제가 어저께도 한 중학생 어머니랑 이제 얘기를 했는데 애가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성적이 안 오른대요. 근데 얘 스케줄을 보니까 월화수목금 토를 학원을 가요. 근데 학교가 끝나고 5시부터 9시까지 학원 수업을 들어요. 또 어머니가 저한테 우리 아이가 학원 숙제를 안 해가요 막 이러시는 거예요. 근데 제가 보니까 얘가 학원 숙제를 할 시간이 없어요. 아니 학교 끝나고 9시까지 학원 수업 들으면 언제 학원 숙제 하고 언제 복습을 해요. 그러니까 성적이 안 오르는 거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, 저는 스케줄을 짤 때 애들한테 뭐 어떻게 권유를 하냐면 적어도 격일로 하루는 내가 공부를 하고 하루는 학원을 가든지 최소한 1대1의 그 비율은 지켜져야지만 그 수업을 듣는 게 의미가 있지, 그게 없다 그러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. 전 극단적으로 학교 수업, 학원 수업 복습 없이 듣는 거 TV 보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해요. 내 걸로 만들 시간이 없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인 공부 시간을 확보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드리고요. 이제 두 번째로 우리 아이들이 습관을 들일 때,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그 습관을 지속 가능하게 내 걸로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한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, 첫 번째는 많은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가 처음부터 뭔가 공부를 한 7시간, 8시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. 공부를 왜냐면 사실 방송이나 뭐 저도 그랬었고 공법 책 같은 데 보면 나는 하루 12시간을 공부해서 서울대를 갔다. 그러면 사실 제가 그런 얘기를 애들한테 했을 때 어떤 의도였냐면 너희가 이 얘기를 듣고 자극을 받아서 공부를 열심히 해 라는 거였지만, 전 뒤늦게 깨달았어요. 그게 애들한테 오히려 공부에서 멀어지게 하는 가장 큰 거였어요. 전 그래서 막 방송에서 그런 얘기 하는 사람 되게 싫어하는데, 아니 하루 1시간도 공부 안 한 애한테 하루 12시간 공부하라 그러면 공부할 맛 나겠어요? 공부는 애초에 내가 나와는 상관없는 거야. 더더욱 멀어지는 거죠.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애들한테 이제 얘기를 할 때 너가 1시간만 해. 나머지 시간, 중학교 때 내가 공부한 거는 나는 2시간 공부하고 나머지 시간 열심히 놀려고 내가 공부했어.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공부는 할 만한 것이라는 걸 계속
얘기를 해줘야 돼요. 잘할 수 있다. 이건 충분히 너가 쉽게 할 수 있다라는 걸 마치 게임처럼 계속 주변에서 얘기를 해주고 뭔가 줘야 되는데 공부는 매우 어려운 것이야. 이거는 너가 12시간 해야지만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는 거야. 그러면 거기서부터 공부 내가 하려고 했던 것도 안 하게 되죠. 애초에 3시간 할 바에 12시간 못 할 거면 안 하는 게 낫죠.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공부에서 멀어지는 거라서 이제 작은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는 게 이 습관을 기르는데 핵심이에요. 그래서 어떤 습관을 가지려면 기본적으로 작은 행동부터 시작을 하라고 얘기를 하고, 이제 두 번째는 그 행동한 것들을 아까 제가 그 동기 부분 얘기 드렸던 것처럼 꾸준히 기록을 해야 돼요. 그래서 제가 한 예를 들어드리면, 사실 저는 대학 때까지, 군대 가기 전까지 굉장한 콤플렉스가 있었는데, 그게 뭐냐면 어깨가 굉장히 좁았어요. 지금도 뭐 이렇게 엄청 넓은 건 아니지만 이거의 반이었어요.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. 네, 근데 제가 실제로 턱걸이 같은 걸 하나도 못했어요. 군대 가기 전에. 근데 제가 지금 한 20개 정도 하거든요. 이걸 늘리는데 한 2년 정도가 걸렸어요. 근데 제가 만약에 그 턱걸이를 하기 위해서 난 무조건 20개를 해야 돼. 기준을 정해놓고 그때부터 막 20개 하려고 했으면 제가 2년 동안 그걸 할 수 있었을까요? 못했죠. 제 목표는 뭐였냐면요. 한 달에 1개씩만 늘려가자. 그래서 한 개 하루에 5세트. 그냥 한 10분 정도도 안 걸려요. 그리고 그 다음 달에 2개 5세트. 그 다음 달에 3개 5세트. 이런 식으로 늘려가다 보니까 이제 20개월 뒤에 제가 20개를 할 수 있게 된 거예요. 그리고 중요한 건 그때 제가 내가 하루에 한 개 했다는 거를 계속 기록을 한 거예요. 그리고 이번 달에는 내가 2개를 했다는 거를 계속 기록을 했어요.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일종의 제 관성처럼 그냥 그 운동을 하게 된 거거든요. 그런데 공부도 마찬가지로 뭔가 처음부터 수학 문제를 하루에 50개씩 풀려고 하면 힘들어요. 그래서 저는 애들한테 영어 단어 같은 거 외울 때도 좀 외우기 어려워하는 친구들한테 하루에 100개, 200개 그렇게 외우지 말라고 해요. 처음에는 5개만 외워. 그 다음날 네가 6개, 그 다음날 7개. 조금씩 매우 아이들이 여기게 이 정도는 나 할 수 있는데 부터 시작을 해서 조금씩 늘려가는 게 중요한 거지, 애초부터 너무 어려운 기준을 놓고 그걸 하기를 바란다면 애들이 거기서부터 너무 힘들어지는 거죠. 그래서 두 가지 포인트. 첫 번째는 작은 행동으로 시작한다. 매우 낮은 것부터 시작한다. 그리고 그걸 계속 늘려나간다. 그리고 두 번째는 그 했던 것들을 계속 기록해 나간다. 꾸준히 기록한다. 그래서 예를 들어 뭐 독서 같은 것도 그래요. 저는 독서 하실 때 많은 부모님들이 막 애들 전집 같은 거 사주고 다 읽으라 그러시잖아요. 정말 사주지 말라고. 왜냐면 전집 책에 이렇게 집에 책장에 다 가득 박혀 있으면 하나도 안 읽어요. 왜냐면 애초에 이걸 다 읽어야지 될 것 같은 그런 위압감을 느끼잖아요. 거기서부터 애들이 이거 되게 재미없네. 근데 서점 가서 그냥 딱 한 권만 사갖고 집에 갖고 오잖아요. 읽어요. 그래서 그 읽은 것들을 계속 기록해 나가면서 저번 주에는 이 책을 읽었네. 이번 주에는 이 책을 읽고 다음 주에 이 책을 읽고 계속 기록을 해 나가다 보면 나 책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구나.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이제 알게 되고 거기서부터 책을 읽어 나가는 거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기록을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고요. 이제 요 얘기는 사실 제가 조금 확장해서 수시와 관련해서 얘기를 드릴게요. 제가 수시 준비할 때 많은 친구들 학생부 전형 준비할 때 딱 하나의 팁만 알려주세요라고 얘기를 하면 늘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일기를 쓰거나 또는 메모장을 들고 다니고 메모를 해라 라는 얘기를 하는데, 일단 저도 그랬지만 예전에 제가 이 진로 레시피의 경쟁 프로라는 팟캐스트 공부가 좋다라는 방송을 운영하고 있을 때, 그때 어떤 방송이었냐면 이 서울대생들을 게스트를 모셔가지고 이제 그 비법을 듣는 그런 거였는데, 그때 서울대 수의대 여신 뭐 이래가지고 되게 유명한 친구가 있었어요. 그래갖고 어렵게 섭외를 해가지고 그 친구가 이제 서울대 수의대에 우선 선발로 들어간 친구였는데, 이제 우선 선발이 뭐냐면 그 이나 이런 거 없이 그냥 서류, 이 친구의 자소서와 학생부만 보고 서울대 장학금 주고 모셔가는 거거든요. 근데 걔가 이제 방송을 쭉 찍고 그 우선 선발된 가장 큰 비결이 뭐였습니까? 라고 물어봤더니 딱 하나, 일기를 쓰는 거였대요. 근데 왜 중요하냐면 자기소개서는 내 3년 동안 내가 뭘 했고 이런 것들을 쓰는 거잖아요. 근데 이걸 기록해 놓지 않으면 내가 이제 그걸 써야 될 때 내가 1학년 때 뭐 했는지 2학년 때 뭐 했는지 기억이 나질 않아요. 근데 이제 내가 이제 3학년에 대해서 일기를 써놓은 게 있으면 그냥 내가 그 안에서 뭘 쓸지를 고민을 하면 되는 거예요. 그리고 메모가 왜 중요하냐면 저는 제 자소서의 아이디어, 어떤 자기소개서를 쓰는 큰 틀, 그리고 또 뭐 포트폴리오를 만들었던 그 아이디어들을 사실은 따로 큰 시간을 내서 제가 그걸 준비하지 않았어요.
단지 그냥 내가 뭐 화장실에 있을 때 아니면 뭐 어디 버스 타고 갈 때 이럴 때 수첩에다가 그냥 문득문득 드는 그 생각들을 적어놨던 게 3년 동안 쌓여가지고 제 자소서와 포트폴리오가 됐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이들이 뭔가 덩어리의 시간을 내가지고 뭔가 많은 준비를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일기와 메모를 쓰는 그 팁을 이제 그 얘기 같이 드리도록 하고, 이제 세 번째 마지막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까 우리가 혼자 공부한 힘에서 목표, 전략, 계획, 실천, 피드백 얘기 드렸죠. 근데 이제 목표, 전략, 계획 어느 정도 이해하셨을 거예요. 근데 도대체 이 피드백이 뭐냐라고 했을 때 사실은 좀 이게 감이 안 오실 텐데, 첫 번째 피드백의 가장 큰 의미는 제가 좀 전에 얘기 드렸던 일기, 그리고 아까 동기에서 얘기 드렸던 내가 더 나아진다는 걸 확인하는 가장 좋은 수단이에요.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실질적으로 내가 어떤 시험을 치고 뭔가 공부를 했을 때 그 피드백을 하는 게 중요한데, 제가 애들을 만나보면 최상위권, 상위권, 중위권, 하위권의 가장 그 차이점이 있어요. 이게 뭐냐면 하위권 애들은 일단 시험을 치고 나잖아요. 그 시험지를 이제 그 시험 당일날 어딘가로 이제 없애버립니다. 네. 결코 시험지를 들고 집에 가지 않아요. 그리고 중위권 애들은 적어도 시험지를 집에는 들고 가요. 그리고 상위권 애들은 그 시험지를 들고 와서 내가 뭘 틀렸는지를 봐요. 근데 더 중요한 건요, 상위권 애들과 최상위권 애들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. 뭐냐면 최상위권 애들은 내가 맞았지만 틀릴 뻔한 것도 봐요. 이게 상위권과 최상위권의 차이점이에요. 그러니까 내가 맞긴 맞았지만, 운 좋아서 맞았지만 내가 오지선다 중에 2개 이상 헷갈린 게 있으면 틀렸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그거를 내가 틀렸다 생각하고 뭔가 오답 노트를 하는데, 그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 아이들 막 시험 치고 와서 시험지, 사실 시험 점수도 모르는 애들도 많고 뭐 틀렸는지 모르는 애들 많은데, 제가 왜 시험지를 강조하냐면 애들은 이해가 돼요. 그게 너무 뭔가 좀 회피하고 싶은 거지만 내가 더 나아지기 위해서 가장 좋은 데이터가 되는 게 뭐냐면 바로 그 시험지거든요. 내가 이 시험지를 통해서 내가 뭘 틀렸고, 내가 이 시험 공부 계획을 이렇게 세워서 이 전략을 이렇게 세웠는데 이런 결과가 나왔다면 다음번에 내가 뭘 못했고 뭘 잘했는지를 알아야지 더 좋은 전략과 계획을 세울 거 아니에요. 근데 그 과정을 생략해버리니까 계속 그 안에서 그냥 계속 쳇바퀴 돌듯이 돌고 있는 거예요. 더 발전을 못 한다는 거죠. 그렇기 때문에, 근데 이게 사실은 애들의 잘못은 아니에요. 저는 막 애들이 학교 다니고 학원 다니고 하다 보니까 그 피드백을 할 시간이 없어요. 그리고 선행을 계속 하다 보니까 뭔가 내가 앞만 보고 달려가 사실은 뒤를 돌아볼 시간이 없는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저는 어떻게 공부를 했냐면, 제가 지금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공부의 신의 경지에 오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라고 했을 때 저는 이제 딱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뭐냐면, 내가 어떤 과목에 어떤 시험에 어떤 걸 시험 언제 본다 딱 얘기를 했을 때 그게 굳이 내가 쓰지 않아도 머릿속에서 내가 얼마만큼 어떻게 어떤 책을 가지고 공부하면 이런 과정이 펼쳐지고 실제로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예측을 했을 때 그 실제 결과가 그 예측한 게 맞으면 정말 공부의 신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, 그게 우리가 얘기한 메타인지랑도 연관이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이게 가능하려면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앞만 보고 달려가서는 그런 걸 터득할 수가 없어요. 오히려 내가 지나온 것들, 내가 어떤 방법을 하고 어떤 전략, 어떤 계획을 세워서 이 어떤 공부를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를 보고 거기서부터 좋은 건 살리고 부족한 거는 다른 방법을 통해 보완해 나가는 그 피드백의 과정을 계속적으로 해 나갔을 때 이게 1년, 2년 쌓여야지 내 방법, 내 확고한 공부법이라는 게 쌓이는 거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들도 우리 아이가 그냥 앞만 보고 달려가도록 하지 말고 지금까지 어떤 공부해왔던 과정에서 장점은 계속 긍정적인 피드백을 통해서 살릴 수 있도록 해주시고, 부족한 점은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걸 어떻게 보완할지 같이 고민하고 거기서 뭔가 물고기 잡는 법을 알려주고 거기서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해나가야지만 자기만의 확고한 공부법을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학습 플래닝에 관련돼서 얘기를 좀 드리면, 이제 저는 애들한테 계획을 세우는 부분을 좀 강조를 많이 하는데 다 중요하다고 생각하실 거예요. 근데 그 계획이라는 게 사실은 저는 좀 비현실적으로 애들이 세우는 경우가 많아요. 그래서
조금 강조하고 싶은 거는 계획을 세울 때 일단 첫 번째는 좀 짧은 단위로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. 저는 기본적으로 30분 단위로 계획을 고등학교 때 세웠었는데 30분 단위보다도 더 줄여서 중학생 친구들 한 20분? 20분 공부하고 5분 쉬고 20분 공부하고 5분 쉬고 이거를 보통 포모도로 기법이라고 불러요. 그래서 이렇게 토마토처럼 생긴 스탑워치가 있는데 그게 한 바퀴가 돌면 25분 30분이거든요. 그 한 텀이 사실은 사람이 가장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뭔가 긴 시간 동안 뭐 2시간 수학 공부 2시간 수학 공부 이렇게 써놓잖아요. 그 중에 수학 공부하는 시간은 그 대략 한 20분을 넘지 않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내가 시간을 잘게 쪼개서 쓰는 게 중요하고요. 두 번째는요. 계획을 세울 때 애들한테 늘 강조해 주셔야 될 게 그 계획 안에서도 우선순위가 뭔지를 파악해야 돼요. 그냥 막 계획을 다 써놓고 하나씩 쓴 대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다 못할 수 있는 경우들이 충분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가장 급한 거 예를 들어 뭐 수행평가 제출이 내일인데 막 시험 공부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. 근데 그 우선순위를 계획에서 잘 세워서 내 시간 어떤 제한된 시간과 에너지를 중요도에 맞춰서 쓸 수 있는 법. 근데 실제로 애들 써보게끔 하면 내 공부의 우선순위가 어디 있는지를 몰라요.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계획을 세울 때 같이 강조해 주시고 이제 마지막은요. 실제로 내가 한 문제를 한 페이지를 푼다. 그러면은 내가 그거를 얼마만큼 걸려서 얼마만큼 시간이 걸릴지를 예측해 보게끔 해주세요. 그리고 실제로 얼마나 걸렸는지를 이제 측정을 해가지고 예측치와 결과치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중요한 게 그 아까 말씀드렸던 메타인지가 높은 애들이 거의 이게 차이가 없다라는 거예요. 근데 그건 연습을 통해서 계속 숙달을 시킬 수 있는 거예요. 그래야만 내가 이제 시험 공부할 때도 내가 얼마만큼의 시간을 투자해서 어떤 책을 봤을 때 얼마만큼 시간이 걸리고 어떤 결과가 나올지 예측이 가능한 거거든요. 그래서 계획을 세우더라도 그 계획 안에서 이 계획 자체가 내가 뭔가 발전해 나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활용을 하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. 네.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혼자 공부한 힘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는데 저는 뭐 단지 우리 아이들이 뭐 공부를 잘해서 성적을 높여가지고 좋은 대학 가는 거 그거 중요하지만 가장 제가 이 혼자 공부한 힘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강조하고 싶은 건 이제는 내가 뭔가 남들이 시키는 대로 어른들이 또 하라고 하는 대로 이렇게 따라가서는 자기 삶을 개척해 나가기가 너무 어려운 시대가 됐어요.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공부하면서 느꼈던 게 어떤 3년 동안의 뭐 수능 준비 또는 3년 동안 입시 준비라는 게 그 자체로서 일종의 삶을 경험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. 내가 그 안에서 목표는 어떻게 세우고 전략과 계획은 어떻게 세워서 이걸 계속 어떻게 반성해 나갈 건지 3년 동안 그 어떤 큰 틀을 저는 배웠다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공부라는 그 과정을 통해서 누구나 다 결국은 해야 되는 거니까 그 자체가 의미 없는 거라기보다는 그 공부 자체의 과정을 통해서 내가 자기주도적으로 목표도 세우고 전략도 세우고 해보면서 그 자체가 나중에 어른이 돼서도 자기 삶을 개척해 나가는데 좋은 기반이 될 수 있는 시간을 아이들이 중고등학교 때 보냈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이상입니다. 네.